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군림하는 K9의 성능은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사거리, 탄종, 발사 속도 등 자주포의 모든 성능 지표에서 독일과 미국조차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함을 자랑하는 게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려 아등바등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포 반동조차 흡수하지 못해 출렁거리는 중국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방산을 추월하고 싶은 일본인데요. 한국의 K9은 북유럽, 동유럽,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지만 일본은 오로지 내수용으로만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일본은 이웃나라인 한국이 자주포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자 이를 시기하며 대한민국의 K9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주포는 그 성능이 매우 빈약하여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없는데요. 일본제 자주포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일본의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성능과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자위대가 운용하는 주력 자주포들의 성능을 자세히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자주포는 궤도형 차체를 사용하는 99식 자주포와 차륜형 차체를 사용하는 19식 자주포가 있습니다. 일본은 펜자흐비치 2000을 뛰어넘는 궤도형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1990년대 말부터 99식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19식 자주포는 일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기를 활용한 신속 전개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을 진행한 자주포인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K9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는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항상 같은 시기에 자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자주포를 전력화했다는 뜻이며 양측의 자주포는 필연적으로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을 앞세워 미국, 유럽이 독점하고 있던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자극받아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며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상 전력에서만큼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주력 자주포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K9을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일본은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에 모두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탑재하였습니다. 포신의 구경과 길이만 놓고 보면 K9과 동일하지만 최대 사거리는 무려 20km나 차이납니다. 일본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도 99식과 19식 모두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K315 포탄을 사용하면 55km, K333 포탄을 사용하면 6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33 포탄이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에 착수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자주포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구경장의 포신을 사용하고도 더 우수한 자주포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장약과 포탄 제조 기술이 뛰어나고 고온, 고압의 장약을 버텨낼 수 있는 포신의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자주포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건 전략적 관점에서 포병 부대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의 추적,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K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포병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약 60km 수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최대 사거리가 40km 수준에 불과한 일본제 자주포는 어느 위치에서 포탄 사격을 실시하더라도 적의 레이더에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최대 사거리가 대포병 레이더의 최대 감시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한국의 K9은 상대적으로 대포병 레이더의 감시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가 사격 임무를 마친 후 다음 진지로 신속하게 변환하는 슈덴스쿠스 작전에서도 일본의 99식과 19식은 K9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이 발표한 성능 재원에 따르면 99식과 19식 자주포는 방열부터 사격 후 진지 변환까지 60초 만에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를 엄청난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K9 자주포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채 50초를 넘기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성능 차이를 두고 고작 10초 차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포병 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최신 대포병 레이더의 표적 탐지 시간은 10초 내외로 형성됩니다. 즉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진지를 변환하여 적의 추적을 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10초 이상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적의 반격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전장에선 각종 레이더와 감시 자산의 발전으로 인해 후방 화력을 담당하는 포병조차도 고작 1, 2초의 차이로 병력들의 생사가 갈리는 만큼 K9이 일본제 자주포와 비교하여 가지는 전술적 우위는 명확합니다. 또한 포병 부대의 작전 지속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탄 적재량도 일본은 한국보다 열세인데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지만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30발 수준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19식 자주포는 충격적이게도 제대로 된 포탄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포탄 적재량이 적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19식 자주포는 지나치게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제대로 된 포탄 적재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탄 적재량의 차이는 포병 부대의 임무 지속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각 자주포가 동일한 발사 속도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포탄의 재보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또한 포탄을 재보급하는 상황은 포병 부대가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포탄 적재량은 자주포의 임무 효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요. 그러나 일본제 자주포는 철저하게 일본의 방어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주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포탄 적재량이 지나치게 빈약합니다. 게다가 일본제 자주포는 방호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방호력을 가지고 있는데 궤도형 자주포로 제작된 99식조차도 7.62mm 소총탄을 방어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통상적으로 트럭 차체를 활용하는 차륜형 자주포는 방호력이 약한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궤도형 차체 위로 두꺼운 장갑을 붙인 궤도형 자주포는 소총탄 이상의 방호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의 K9은 구소련과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해온 14.5mm 중기관총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으며 10m 거리의 152mm 고폭탄 파편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소총탄조차 방어가 어려운 99식 자주포와 고폭탄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한 K9의 방호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비록 전차처럼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적과의 대화력전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고폭탄 파편을 막아낼 수 있는 K9과 소총탄을 간신히 방어하는 99식 자주포의 전술적 가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건 19식 자주포는 제대로 된 탑승 공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식 자주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은 차체 중앙에 위치한 간이 의자에 탑승해야 하는데 해당 공간은 병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갑판도 갖춰지지 않아 천으로 뒤덮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19식 자주포를 수송기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주포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요. 이처럼 허술한 방호력은 아주 작은 수류탄 파편만으로도 탑승한 자위대 병력에게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부족한 성능에 걸맞지 않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비록 성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향후 해당 자주포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체계라는 건 우수한 성능 못지않게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99식과 19식 자주포를 모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생산했습니다. 99식 자주포는 한 문당 가격이 9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19식 자주포는 1, 2차 물량의 평균 가격이 한 문당 약 7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전력화하면서 한 문당 약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일본제 자주포의 가격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자주포뿐만 아니라 낮은 성능에 과도한 금액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방산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사거리, 작전 지속 지원, 방호력, 가격까지 모두 한국의 K9을 넘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기 체계에선 일본이 가진 장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투기 분야에서도 일본의 항공 소재 기술은 한국이 배워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주포로 대표되는 지상 전력에서만큼은 일본이 감히 한국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인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방산 강국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포와 전차 등 일본보다 앞선 분야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보다 방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7일 K9 혹한 화력쇼 영상입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동시에 포병 화력을 동원 러시아군의 힘을 빼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패배해서 선형 방어선을 펼침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나토군의 전술에서도 빠른 기동력을 가진 K9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최근 군비 증강의 한창인 폴란드지만 몇 년 전까지 폴란드의 지상군은 유럽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 S크라프 백사대가 주력 자주포였고 이외 체코슬로바키아산 152, 미리 자주포 SH, KH, VZ, 77 다나 108대 그리고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2S1 그보주디카 122 미리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하 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 A1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 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덩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군 전력의 빈곤을 깨달은 핀란드는 2017년에서야 한국과 K9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1년 추가로 38문을 구매하며 K9이 자국 방위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훈련 역시 나토 회원국 간의 협력을 넘어 러시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토 훈련사령관 얀네 마키탈로 대령은 포병은 전장에서 왕이자 여왕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훈련에서 포병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K9 자주포가 보여준 무력 시위는 이러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충분히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술한 대로 러시아의 유럽 침공 시 K9의 역할은 일선 지역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이 칼리닝그라드를 넘어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폴란드 해안가에 배치된 K9으로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m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유일무이한 존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집트로 건너간 K9의 예를 들자면 이집트에서 진행한 K9 화력 시험 당시 15km밖에 해상에 떠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 H2 랩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에서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펜자흐비치 2002 V랩탄을 사용해서 56에서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랩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넬이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에서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발에서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펜자흐비치 2002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펜자흐비치 2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선전 중인 K9 자주포의 효과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서유럽 방산 강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금력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인 성능을 기준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단순히 무기로서의 성능을 뛰어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신뢰성과 품질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가 닦아놓은 길은 K2 전차나 KF-21과 한국산 무기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K9 자주포는 나토의 최고 화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